1991년 6월 29일 캐나다 온타리오 주 벌링턴 14세 레슬리 마하피는 집으로 돌아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2주 후 깁선 레이크의 한 어부가 인간의 머리가 들어있는 콘크리트 블록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호수 바닥 깊은 곳에서 시신의 다른 부위도 발견했습니다. 레슬리 마하피는 1976년 7월 5일 캐나다 온타리오 주 벌링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활동적이며 달콤하고 친절한 소녀입니다. 그녀는 벌링턴의 중산층 동네에서 어머니, 의붓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1991년 6월 15일 레슬리는 친구들과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 소녀는 친구들과 놀러 나갔다면 통금 시간 전에 돌아와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레슬리는 집에 늦게 왔는데 문은 잠겨 있었고 열쇠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레슬리는 어머니와 의붓아버지가 자신을 꾸짖을까봐 두려워서 벨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돌아오지 않자 레슬리 마하피의 어머니 데보라 마하피가 딸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레슬리를 위한 미디어 및 신원 확인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광범위한 수색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동시에 1991년 6월 29일은 젊은 부부에게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폴 베르나르도와 칼라 호몰카가 동화 같은 결혼식을 올리던 날, 칼라는 항상 자신을 공주라고 생각했으며 디즈니 캐릭터를 좋아했습니다. 두 사람은 동화 같은 모습의 웨딩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던 결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미소 뒤에는 냉혹한 두 살인자가 있었다. 칼라 호몰카는 1970년 5월 4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포트 크레딧에서 태어났습니다. 칼라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고 그녀의 아버지는 주로 벼룩시장에서 물건을 팔며 생계를 유지했고 그녀의 어머니는 병원 보조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 딸이 있는데 칼라는 가족 중 장남입니다. 그녀는 금발머리, 파란 눈의 소녀로 꽤 활기차고 바비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하지만 약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주 웃고 공부하기에는 매우 게으른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칼라는 자라면서 성격이 꽤 공격적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꽤 인기가 있고 항상 한 번에 최소한 몇 명의 남자와 데이트하며 아주 특이한 반항적 행동을 보입니다. 그녀의 친구들 중 일부는 칼라를 이상하다고 불렀고 그녀가 종종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칼라는 동물병원에 일자리를 얻었고 토론토에서 열린 애완동물 가게 컨벤션에 참석하던 중 꿈에 그리던 남자인 파울 베나도를 만났습니다. 첫눈에 반한 것 같았고 칼라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당시 17세였던 칼라는 23세 인턴 폴 베르나르도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고 이 잘생기고 매력적인 청년의 동의를 재빨리 받아냈다.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 모든 커플이 가질 수 없는 울림을 갖고 있는 듯하다. 폴 베르나르도는 1964년 온타리오주 스카보로에서 태어났습니다. 파울의 부모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관음증과 소아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가족을 구타하고 폴의 여동생을 학대했습니다. 1981년 16세 소년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말다툼으로 인해 어머니로부터 큰 상처를 입었다. 폴은 자신이 자주 아버지라고 부르는 남자가 친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와 다른 사람 사이에 불륜의 결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다가 폴은 돌연변이가 되었고 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이웃집을 들여다보려고 여러 번 붙잡혔고 폴의 욕구는 더욱 강해져서 먹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폴의 여자친구도 그의 변태로부터 도망쳤다. 그녀는 칼라를 만나기 전까지 빠르게 열정적으로 사랑에 빠진다. 칼라는 그에게 편지를 보내 파울이 원하는 대로 그녀와 함께하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 경찰은 1990년에도 7차례 연속 폭행을 수사했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얼굴을 볼 기회도 주지 않아 교착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경찰을 무시하는 마음에 피해자를 정면에서 직접 공격했고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스케치입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사진이 현지 회계사 25세와 닮았다는 제보를 입수했다. 경찰은 재빨리 폴에게 전화를 걸어 신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오후 늦게 경찰서에 가서 자신이 여자친구 칼라가 있었기 때문에 공격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폴의 늠름한 외모와 미소, 늘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눈빛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의심을 멈췄다. 폴은 경찰이 의심하고 있는 700명 중 한 명이다. 그들은 100명 이상의 용의자로부터 DNA를 수집했으며 폴에게 머리카락과 타액 샘플을 제공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피의자에 대한 DNA 혈액 검사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 후 파울은 칼라와 약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칼라의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파울은 칼라를 만나기 전에 남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불행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가 아직 처녀인 사람들하고만 성관계를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녀는 더 이상 처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칼라의 여동생인 15세의 태미를 표적으로 삼았고 종종 태미를 엿보았다. 칼라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파울에게 여동생의 처녀성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1990년 12월 29일 칼라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먹고 마셨습니다. 모두가 잠자리에 든 후 이 두 사람은 그들의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칼라는 탐맥이 앉아서 술을 마시라고 초대했고 타미가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을 때 칼라는 파울이 오랫동안 굶주린 동물처럼 그녀에게 행동하도록 했습니다. 15세 어린이는 의식에서 깨어났고 칼라는 마취제를 적신수건으로 입을 가렸다. 태미는 구토를 시작했고 불행하게도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호흡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현장을 정리하고 태미의 몸을 깨끗이 닦고 옷을 고쳐주고 태미의 얼굴에 화학적 화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은 여전히 구토에 의한 질식사고로 간주됩니다. 파울과 칼라는 탐미가 죽은 후에도 후회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조롱하듯 결혼식 사진을 태미에 관해 넣기도 했다. 태미의 죽음으로 인해 폴은 한동안 슬퍼졌습니다. 그는 죄가 없거나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슬프지만 장난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슬프다. 1991년 6월 7일 칼라는 동료 잔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이것은 칼라가 파울에게 준 결혼 선물이었습니다. 부부는 제인을 혼수 상태에 빠지게 하기 위해 오래된 수법을 사용했고 폴은 내내 그 소녀의 몸에 대한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인은 머리가 지끈거리고 구토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에 대해 계속 사과했습니다. 1991년 6월 29일 파울과 칼라의 호화로운 결혼식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결혼식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은 사진가들을 향해 포즈를 취하는 행복한 미소 뒤에 그들의 일련의 범죄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14세 소년 레슬리 마하피의 실종 사건에 대한 답을 쥐고 있는 것은 바로 두 사람이다. 레슬리는 2주 전 자신의 집에서 미스터리하게 사라졌습니다. 깁손 레이크에서 한 어부는 사람의 머리가 들어있는 콘크리트 블록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찰은 나중에 호수를 준설하고 시체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2주 전 파울과 칼라의 결혼식이 있기 전에 두 사람은 임대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파울은 칼라에게 누군가를 집으로 데려오고 여가 시간에 그들을 호스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말했습니다. 바로 이 집에서 누군가를 노예로 붙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6월 15일 밤 레슬리는 집에 늦게 왔고 집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파울은 레슬리에게 다가가 그녀를 납치하여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폴은 3일 요적 시간 동안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는 레슬리에게 칼라 앞에서 음란한 말을 하도록 가르쳤고 남편의 아픈 행동을 카메라를 들고 녹화하는 사람이기도 했다. 그는 동물적인 행위를 충분히 저지른 후 그녀를 목 졸라 죽였습니다. 폴은 지하실에 플라스틱 텐트를 설치하고 플러그를 꽂은 뒤 전기톱에 시동을 걸고 잔인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근처 상점에서 시멘트를 많이 사서 레슬리의 몸의 각 부분을 콘크리트로 감싸고 마침내 작은 다리 아래로 던졌습니다.
파울과 칼라의 범죄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레슬리의 목숨을 앗아간 후 두 짐승은 바울이 원했던 것처럼 젊고 처녀적인 희생자를 원하면서 또 다른 먹이를 찾았습니다. 카리스테는 대가족 출신이며 학교 스포츠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프랑스 소녀입니다. 그녀는 조심성이 많은 사람으로 레슬리의 사망 소식을 들은 후 친구들에게 항상 낯선 사람과 교류하지 말고 항상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1992년 4월 16일 크리스틴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조용한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교회 앞에 서 있는 동안 자동차가 나타났다. 칼라는 지도를 들고 길을 물어본 채 채서 내렸습니다. 그 젊은 여자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소녀는 기쁜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폴은 뒤에 서서 소녀의 목을 잡고 그녀를 차 뒷좌석에 밀어넣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틴을 3일 정도 가둬두고 그들의 잔인한 행동을 영상으로 녹화했습니다. 두 사람은 음란물 제작을 원했고 폴이 주연을 맡았다. 그 후 파울이 1시간 동안 음식을 사러 갔을 때 크리스틴은 살 수 있는 기회를 보았습니다. 크리스틴은 칼라에게 그녀를 풀어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녀는 거절하고 앞으로 며칠 안에 크리스틴을 죽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틴의 상황은 칼라가 도울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박해집니다. 크리스틴은 설득하고 구걸하려고 노력했지만 칼라는 냉정함을 유지하고 파울과 계속해서 잔인한 행위를 저지르도록 결심했습니다. 며칠 동안 신체적 학대를 당한 후 파울은 크리스틴을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크리스틴의 알몸은 1992년 4월 30일 세인트루이스에서 약 10마일 떨어진 벌링턴의 도랑에서 발견됐다. 캐서린은 차로 약 45분 거리에 있으며 레슬리가 묻힌 묘지에서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녀는 깨끗이 씻겨져 있었고 머리도 잘려 있었습니다. 트로피로 보관하기 위해 머리카락을 자른 것으로 추정되지만 칼라는 신원 확인을 방지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죄 이후 부부는 더 이상 공통점을 찾을 수 없었고 파울과 칼라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무너졌습니다. 파울은 항상 어린 소녀들과 성관계를 가질 방법을 찾고 있었고 칼라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출근했을 때 동료가 칼라에게 물었지만 그녀는 거짓말을 했고 동료는 칼라의 부모에게 전화했습니다. 결국 칼라는 자신을 공격한 사람은 폴이고 최근 범죄의 가해자도 폴이라고 소리쳤다. 칼라는 파울에 의해 자신이 나쁜 일을 하도록 심리적으로 조종당했다고 경찰에 말했으며 자신이 레슬리, 크리스틴 및 그녀의 여동생을 살해한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원치 않는 공범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2년 전 DNA 샘플 결과가 반송됐고 스카버로에서 테러를 감행한 사람이 폴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바울을 살인과 연관시키는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검찰과 변호사는 칼라에게 남편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요구하고 징역 12년만 선고하는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재판 이틀 전에 경찰은 폴의 비디오 컬렉션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카세트에 적힌 글이 칼라의 것이며 그녀의 지문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어린 소녀들을 공격하는 데에도 참여했고 그것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갤러리에는 여동생 탄미와 함께 활동하는 파울과 칼라의 사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탄미를 모방하는 칼라의 여동생이 죽은 직후 비디오 테이프가 녹화되었습니다. 3주 동안 칼라는 파울에게 구애하려고 탄미의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1995년 9월 1일 폴은 25년 동안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문회에서 파울은 소녀들을 폭행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의 세 소녀를 살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파울은 그들에게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칼라라고 말했습니다. 칼라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여론의 강한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칼라는 울타리 구멍을 통해 속옷을 교환하기도 합니다. 폴은 딸에게 타락한 행위를 저지른 아버지처럼 어린 시절부터 정신병을 앓은 것으로 묘사됩니다.
조기 교육의 부족은 또한 왜곡된 감정과 심리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칼라를 만나는 순간은 이 두 변태가 그들의 미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순간이다. 공생관계입니다. 체포되어 감옥에서 대가를 치렀을 때 두 사람 모두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았고 뉘우치지도 않았습니다. 칼라의 어머니는 정신적 쇠약을 겪었고 자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여동생에게 개인적으로 해를 끼치는 범죄를 저지른 딸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 가족들 역시 칼라와 폴로부터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했다. 감옥에 살면서 그는 항상 동료 수감자들로부터 해를 입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가석방 자격을 얻은 후 2021년 6월 22일에 가석방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었습니다. 칼라는 2005년 7월 4일 감옥에서 석방되었으며 변호사의 형제와 결혼하여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모든 부모는 칼라의 아이들과 떨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단순한 삶을 살고 싶었지만 인생은 그렇게 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거리에 등장하면 늘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2020년 1월 그녀는 친척이나 남편, 자녀도 없이 혼자 살아가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